피지컬 AI에 대한 대단히 대규모 투자들이 그전부터 있었지만 더욱더 본격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026년 피지컬 AI의 어떤 해가 될 거라는 예측들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바로 CES를 열자마자 버슨 다이나믹스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와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것의 또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인 알파마요, 즉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테슬라와 같은 방향으로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 OEM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나의 길을 따르라 하면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는 현대차도 합류할 거라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구체적으로 로드맵들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작년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정길 TV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026년을 맞아서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가 시작되고 있고, 언제나 세계에는 슬픈 일도 화난 일도 많지만 네. 우리 성정길 TV 구독자분들 다들 좋은 일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폐막했죠.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박람회 CES가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좀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 무엇이라고 보세요? 나라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피지컬 AI 때문에 요즘 현대자동차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가로 볼 때 다 피지컬 AI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지컬 AI가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네. 혹시 이번 CES가 작년 CES와 비교해가지고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이 AI가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CES의 핵심 테마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젠슨이 직접 키노트를 했다라는 것도 대단히 상징적이고요. 어느 기업이 빠졌냐, 전 시간에 어떤 기업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1년을 시작하는 행사로서의 CES가 의미가 있는데요. 2025년, 2026년 이런 화두가 던져진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AI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가 이제는 멀리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 현실 세계에 도착하고 있다는 느낌들, 네. 이 부분을 줬다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작년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피지컬 AI가 한쪽에서 작게 논의됐었고, 사실 작년 11월부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특히 제프 베조스, 그러니까 아마존을 창업했던 제프 베조스가 11월에 처음으로 경영 일선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원래 아마존 CEO에서 그만둔 이후에 수년간 투자자로서만 활동했었는데 CEO로 복귀했는데 복귀한 회사 이름 자체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신화의 불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던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피지컬 AI의 뇌만 만드는 회사. 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피지컬 AI에 대한 대단히 대규모 투자들이 그전부터 있었지만 더욱더 본격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026년 피지컬 AI의 어떤 해가 될 거라는 예측들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바로 CES를 열자마자 특히 버슨 다이나믹스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와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것의 또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인 알파마요, 즉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테슬라와 같은 방향으로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 OEM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나의 길을 따르라 하면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는 현대차도 합류할 거라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구체적으로 로드맵들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작년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네. 인터넷 연결 없이 로봇이나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 이제 화두가 되었었는데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를 가장 먼저 구현했던 것은 가슴 아프게도 유감스럽게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에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명칭했냐면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흔히 말하는 애플의 M1 칩보다 또는 M2 칩에 한 40몇 개씩이 들어간 대단히 성능 좋은 추론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들이 연결된 거는 이제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고 했었는데 테슬라에서 이름 바꿨죠. AI3, AI4.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AI5가 아마 옵티머스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칩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가 인터넷이 안 되는 구간을 통과할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아직도 인터넷에 연결도 안 됐을 뿐더러 로봇도 마찬가지죠. 네.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면 좋은데 인터넷이 연결 안 될 때도 AI가 작동해야 되고 이 AI가 자그마한 AI가 아니라 자동차의 주행을 담당하고 결국은 인간의 안전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 로봇 또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잘못될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불행한 사고들도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AI를 구동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이거를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론하는 것, 즉 우리가 AI가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무엇을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것을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즉 A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요구했던 것을 도출하는 것을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인퍼런스, 추론 전용 칩들이 있는 것을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는 많아지겠죠. 수많은 자동차들에게 이 추론 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 된다면 추론 칩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또 로봇가 자동차는 인류가 뭐 인구가 40억이라고 그냥 가정하면 40억 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40억 대보다 더 있을 수 있겠죠. 뭐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저도 로봇 한 명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고 네.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용 로봇, 제가 지하철 타고 돌아다닐 때는 지하철 타고 같이 돌아다니는 로봇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여기에도 다 추론칩이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양인 거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의 대표적인 것을 또 스마트폰도 온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구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구간에서도 AI가 구동되고 있고 작동될 수 있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기계들, 우리가 로봇 청소기들 뭐 이런 데도 온디바이스 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론칩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대단히 큰 시장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온디바이스, 디바이스 내에서 AI가 작동하게 해준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온디바이스 AI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AI 핀, 스마트 글래스 등 포스트 스마트폰 기기들이 이번 CES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시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는 당분간 스마트폰은 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2026년에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특히 메타라는 기업, 여러분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왓츠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메타버스는 스스로 포기했고요. 네. 메타버스라는 거품이 터졌지만 꺼졌고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경제에 큰 충격은 없습니다. 이름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까지 바꿨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리얼리티 랩을 사실상 해체하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전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레이방의 AI 글래스입니다. AI 안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글 또한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젠틀몬스터랑 같이 또 지금 AI 글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방에서 나오는 AI 글래스 같은 건 이미 작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판매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AI 안경을 끼고 있으면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얘가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AI 안경은 이어폰 귀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시거나 국제 회의를 가시거나 해외에서 다른 나라 언어 사람과 만났을 때 통역을 이제 AI가 해주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AI 글래스가 대중화되는 것이 2026년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2026년까지는 스마트폰이 더욱더 중요한 해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스마트폰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AI 글래스가 만약에 스마트폰 없이 AI 글래스 자체가 AI 기능을 하려면 여기서 엄청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칩이 글래스에 들어가려면 이제 태가 그러면 무진장 두꺼워야 되겠죠. 네.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그 추론 연산들을 아까 말했던 인퍼런스 추론을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항상
따뜻하고 뜨거운 선글라스를 특히 여름철에도 끼고 다녀야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애플이 지금 실패한 이런 것처럼 허리에다가 배터리를 차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컴퓨팅 파워는 스마트폰이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구글에서 에어팟 프로 3를 내놨는데 그것은 지금 실시간 번역이 되거든요. 에어팟에서. 자, 그 에어팟도 지금 이 계산을 어디서 하냐면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는 매번 꺼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일종의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컴퓨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어폰으로는 제가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는 거고 글래스가 안경이 제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해석과 정보를 주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 스마트폰에 부속된 AI 기계들이 대단히 대중화는 2026년은 아니겠지만 2027년부터는 대중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대단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준비하고 CES는 여러분 항상 지금 판매할 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시하는 거거든요. 2025년 작년 같은 경우에 CES에서 전시된 제품 중에서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은 10%가 안 됩니다. 근데 10%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10%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가지의 물건이 나오면 10가지가 상용화 된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100가지의 아이디어 제품들이 우르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50개가 된다가 아니라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혁신에 대한 시도들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거기서 반응을 보는 거고 이건 시장의 반응이 좋은 거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 그 장이 CES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주 먼 미래에는 AI 글래스가 그냥 글래스 하나로만 이게 또 구동이 될 때도 오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래스만으로도 구동이 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돼야 되는 건 컴퓨팅 파워라든지 배터리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장은 커질 것 같아요. AI 장난감. 즉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사주기가 싫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게 될 테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장난감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인형 안에다가 AI를 예를 들면 챗GPT나 제미나이의 목소리를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AI하고의 친숙도라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일본어를 배운다든지 다양한 언어를 배운다든지 질문과 이런 이야기들을 동화를 들려주고 이런 AI 장난감 시장은 이미 미국에서 태동이 됐고 확산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장난감 시장은 좀 성장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CES에서 시장이 좀 기대했지만 좀 실망한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뭐 실망은 사실은 CES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존재하지만 이제 로봇들에 대한 명암이 좀 많이 갈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서는 시장에서 환호가 나왔고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고요. 또 이제 한국 기업들도 많이 전시를 하고 중국 기업들도 전시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로봇에 있어서 이미 아틀라스나 옵티머스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상용화가 될 것 같아. 뭐 이러한 제품들도 있는데 그 외에 많은 한국의 다수 기업들과 중국의 다수 기업들이 보여준 것들은 저걸 가지고 지금 상용화 과거에 다들 그랬으면 다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뭔가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의지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오다 보니까 뭐 굳이 저런 걸 가지고 이제 나오나 톡 치면 쓰러질 것 같고 발로 차면 넘어질 것 같고 뭐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는 로봇들도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이번 이제 CES를 보시고 나서 이 산업은 좀 진짜다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이 관련된 주식들은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보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본 것 중에 사실은 LG의 드로이드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뭐 LG 전자에서 근데 그 시도는 좋죠. 집안에서 돌아가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뭐 우선은 뭐 세탁한 거를 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세탁이 너무 이 다림질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뭐 설거지를 도와주겠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설거지는 가사 노동에 있어서의
최고봉입니다. 예술이죠. 만약에 로봇이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마다 기름기가 서로 다르게 묻어 있으며 뭐 설거지만 합니까? 거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서 버려야지. 이거는 쓰레기 음식으로 가야 하고 이거는 음식물 재활용 음식물로 가야죠. 근데 그것이 또 나라마다 다 다르죠. 음식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 비우기도 하고 이거 다 해야죠. 또 그릇마다 힘 조절이 하기 어려운 것이 탄탄할 것 같은데도 힘 좀만 주면 뽀개지는 거. 네. 또 시작해서 그래서 많이 다치잖아요. 설거지하면서 한 번도 손에 피 한 번 안 났다. 이건 설거지를 거의 안 해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식기세척기 집어넣더라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물은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고 인간이 제일 간편하게는 모든 그릇을 전 세계 인류가 똑같은 그릇 크기를 쓰면 얼마나 규격화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A4 용지 그냥 그렇죠. 쓰는 것처럼 A4 용지 그릇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릇마다 크기도 달라요. 또 그 깊이도 다 다르고 이거를 조정하는 건요. AI가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규칙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가정용 로봇이 하겠다. 이건 여러분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이번에 버스나다이믹스가 조했던 건 실용주의적인 것인데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보다 더 힘든 게 가사노동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코믹스럽게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LG전자 관계자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저는 한참 멀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막 팔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야 될 것인가? 근데 사더라도 조심스러운 데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가 요즘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네. 이 부분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CES 현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로봇 기술력이 이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에서의 로봇,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은 한국도 높은 수준을 구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제조 현장에서도 산업용 로봇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산업용 로봇에 특화된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산업용 로봇에 특화된 기업들이고 한국의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려고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이 두 개의 국가를 뽑으라면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존재하는 거고 피규어 AI라는 것이 존재하고 앱트로닉에서 아폴로라는 것이 존재하고 어질리티 로보틱스에서 이 아마존과 함께하는 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제 뇌의 역할을 할 피지컬 AI를 담당하는 곳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케일드 AI라든지 뭐 대단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러한 것들이 심하게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2023년 11월에 국가 뭐 쉽게 얘기해서 공산당이죠. 국가 정책을 발표해서 전기 자동차처럼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겠다. 이 말이 뭔 뜻이냐? 처음에 전기 자동차 여러분 중국에 2천여 개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그것이 지금 100몇 개로 130개로 뭐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다시 이걸 또 10몇 개로 줄어들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많이 만들었다가 궁극에 가서 7개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거고 벌써 중국 정부가 12월에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과열 양상이라는 건 중복 투자가 일어나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도로 중국은 지금 로봇의 물리적인 것, 로봇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로보틱스, 즉 산업용 로보틱스처럼 기계공학적으로 이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나를 수 있고 이러한 로봇을 만드는 기계공학적인 기술력이 대단히 필요한 거고 또 하나가 뇌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다 규칙을 입력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도 규칙 기반이고요. 우리가 또 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뭐 로봇 이것도 다 규칙 기반이에요. 그래서 규칙 기반 로봇은 사실은 뇌가 아주 작은 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간단한 칩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냥 걷다가도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미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기름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박스가 떨어져 있어 박스 여러분 잘못 받으면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업무에 대한 자율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율적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대단히 진화된 로봇들이 두뇌가 필요한 거고 이 지능을 만드는 피지컬 AI가 들어간 것은 아직까지 시장을 형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은 공학이에요. 이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과거에 했었죠. 막 덤블링하고 막 점프하고 했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특히 많이 해요. 뭐 춤추고 뭐 진짜 막 뭐 덤블링 댄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뭐 구르기도 하고 뭐 권투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는 쇼죠. 분명하게 쇼죠. 네. 우리 이 정도까지 해. 막 달리기도 하고 쇼인데요. 두 번째는요. 중요해요. 왜요? 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몸이 움직였을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균형을 유지합니다만 균형 감각이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행동해야 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누가 나를 쳤을 때 또는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달리다가도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반사신경 있게 반응을 해서 나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나의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 환경 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이 기계공학적 기술력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물론 여기에도 센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AI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 센싱의 AI 기술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균형 감각을 잡는 것 물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배터리를 최적으로 유지하면 그러니까 최저로 사용하면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요. 중국은 여기서 되게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 기술이 높게 앞서 있는 것은 이미 뭐 사실은 중국에서 있는 다양한 로봇 전시에서도 그것들은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번에 뭐 CES에서도 그거는 여실없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표적인 제가 작년에 가장 놀랍게 본 거는 샤오펑의 로봇이거든요. 샤오펑 여러분 보셨겠지만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고 해놓고는 그 여성스러운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저는 그건 좀 과장됐다라는 쇼잉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뭐 여성의 가슴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건 좀 웃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걷는 모습이 정말 사람 같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샤오펑이 출신을 하지 않았었지만 중국의 놀라운 로봇 기술들이 볼 수 있었던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워낙 아틀라스만 보다 보니 다른 것을 많이 못 보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셨지만 보스턴 다이너믹스도 이번 CES에서 이제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요. 네. 좀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두 가지가 공개가 됐죠. 하나는 아틀라스 영구형 아틀라스. 그래서 시연한 거는 영구형 아틀라스로 시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8년부터 앞으로 최소 2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2028년 1월에 할지 2028년 12월에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2028년에 이 현대 자동차의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아틀라스의 모형을 프로토타입을 보여준 거고 그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AI로 시뮬레이션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죠. 네. 자,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문 밖에만 나가면 아틀라스가 서 있어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아직. 휴머노이드의 세계에 우리가 도착을 하거나 도착 직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도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거야 모두가. 근데 다른 배들은 다들 장난감 갖고 저 배 가가지고 저거 큰 파도 만나면 저기 폭풍 만나면 저거 견디겠어? 못 견딜 것 같은데 우리는 진짜 큰 군함을 띄우는데 군함이 한 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 대예요. 뭐예요? 구글이라는 군함이 같이 떠납니다. 뭐예요?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뇌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실용적이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원래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뇌를 실용화 단계까지 끌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뇌 담당은 지능은 구글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는 굴종이 아니라 실용적인 노선이라는 거죠. 같이 협력해서 가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한다는 구글 로보틱스하고 즉 테슬라를 빼놓고는 가장 잘한다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 로보틱스랑 같이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거기다 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엔비디아라는 배예요. 자, 이 지능을 만드는데 훈련시키는 공간이 필요한데 가상 훈련 공간이 요즘 대단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파 마이어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상 훈련 공간은 우리 엔비디아를 쓰겠어. 엔비디아의 큰 배도 범선도 같이 출발하고 또 옆에 보니까 현대자동차 범선도 있어요. 뭡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제조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가상 훈련 공간에 주어서 여기에서 구글의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지능을 발전시켜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이 육체에다가 그 지능을 집어넣는 것.
큰 범선을 4대를 띄웠다라는 부분에서 이 범선은 파도가 오더라도 큰 파도가 오더라도 이거를 뚫고서 신대륙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현실성 높은 기대치를 보여줬다라는 것,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선택했다라는 것, 연맹을 구성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혼자 가지 않고 협력해서 가겠다고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도 있으니까 물어봐 주세요. 그럼 부정적인 면은 어떤 면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네. 배를 출항한 거예요. 가다 보면은 A라는 노선을 탈 수도 있고 A라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콜럼버스가 나는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해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려가지고 고생 끝에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그게 서인도 제도잖아요. 서인도 그래서 거길 인도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목적지로 했던 금과 황금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인도가 아니었던 서국 사람들이 그랬던 인도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메리카도 아니에요. 본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던 것처럼 가다가 우리가 도착했어라고 내렸더니 다 서인도 제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본토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가는 경로가 생각보다 30일 만에 60일 만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서인도 제도건 아메리카 본토건 인도건 만환경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이제 거의 온 거죠. 육안으로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부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어포켓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무풍지대죠. 근데 범선이 무풍지대를 지나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추론할 때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지 무풍지대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근처에 있는데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그러니까 먼저 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큰 함대가 쫓아가겠다고 출발했는데 이것이 도착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두 가지 부분에서의 현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90대 10이라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90까지 가는 것, 100%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도달해야 될 거라면은 90까지 가는 건 대단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나머지 10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마이어도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알파마이어도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 10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안개 낀 상황, 눈이 오는 상황, 결빙이 되고 비바람이 치고 막 폭우가 오고 장마철에 그리고 갑자기 깜빡이도 안 틀고 항상 많이 있지만 끼어들고 있는 칼치기 하는 저 차들 이런 것 갑자기 또 아이들이 뛰어든다든지 자전거가 막 쓰러진다든지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그래서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하는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규칙이 지배하는 것이 작업 공간이죠. 작업 공간에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죠. 그리고 규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신체 조건들, 너무 많이 일을 한다든지 또는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데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만 옵티머스가 이번에 보여줬던 것 중에서 아틀라스가 보여줬던 것 중에서 50kg까지 들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부품을 나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품을 나르는 걸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야 될까요? 그냥 산업용 로봇이 하면 되지. 규칙 기반으로. 자, 자동차 공장에서 규칙 기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인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크 팩토리라는 것이 요즘 대단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크 팩토리는 뭐냐면 전체 건물이 다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층과 어떤 구간은 불을 꺼놓고 공장이 돌아가요. 불 킨 공간에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불 없는 곳은 100% 자동화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동차 공장들의 다크 팩토리가 많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부품이 적으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이 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코도 마찬가지고 샤오펑도 마찬가지고 샤오미 공장도 마찬가지고 다크 팩토리로 중국은 다 가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의 기아도 중국에 있는 공장은 다크 팩토리로 가고 있죠. 중국 기술을 이용해서. 그만큼 로봇 기술이 돼 있는데 중국도 죽었다 깨나도 불을 못 끄고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야죠. 왜 굳이 산업용 로봇이 하고 있는데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요? 유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이번에 잘했던 건 자기 스스로 막 스와핑하고 저기 배터리 교환하고 이런 거 너무 아이디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배터리 부분에서의 기술적인 브렉스루가 어떻게 생길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니트리만 해도 지금 배터리가 2시간밖에 안 가요. 2시간마다 안 가면 2시간마다 배터리 충전해줘야 되면 인간 노동을 어떻게 대체해요? 지금 한 작업을 하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막 로봇을 갖다 8대 9대 사야 되잖아요. 이 로봇 가격도 비싼데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와핑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너무 아이디어 좋고 잘했어요. 그런데 자, 불이 켜 있는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서 거기마저도 불을 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100% 다크 팩토리를 가겠죠. 근데 그 공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자동차 공장에서는 하네스 공정이에요. 즉 전기줄을 놓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석을 놓으면서 이거를 미세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이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선줄을 3km 넘게 놓는데 그 구석구석에 틈 사이로 손가락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아틀라스 그 세 손가락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근데 나는 아틀라스가 궁극의 2028년에 세 손가락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세 손가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훈련들을 하면서 결국은 5개 손가락으로 가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틀라스가 가야 될 그 실제적으로 다크 팩토리에서 불 켜져 있는 구간에 투입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범선이 너무 연합군이 강력하다 보니 그래도 2028년에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이지 현재 보여주는 기술로서는 저는 전혀 다크 팩토리에 투입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번 CES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실 모든 로봇들이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하고 비교가 되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기술은 이런 다크 팩토리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저는 여러분 이제 혁신의 방정식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논쟁이 있죠. 의사가 필요 없을 거다. 옵티머스가 나중에 수술도 할 거다. 그러려면 5손가락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랬더니 일부 학자가 아니 지금도 수술할 수 있다. 로봇 수술 요즘 의사들이 수술할 때 로봇 팔 많이 이용합니다. 그걸 이제 다빈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천장에 팔이 한 8개나 10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필요하면 칼팔이 내려와서 칼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칼질이라고 해서. 또 가위가 필요하면 가위가 내려오고요. 드릴이 필요하면 드릴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5손가락이 필요 없는 거죠. 그 팔 자체가 도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의사가 막 솜 같은 걸 집어여서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 팔이 내려와서 하죠. 다빈치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을 이거를 진화시키면 될 것을 왜 옵티머스가 가서 수술방에 가가지고 의사 흉내 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각 전문 로봇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팔 3개짜리 로봇이 필요한 데가 있는 거고 손가락 3개짜리 손가락 2개가 필요한 곳이 있는 거고 손가락이 필요 없고 그냥 로봇 팔로만 10개짜리 팔을 만들어서 만들면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로봇을 만들면 되지 꼭 인간을 크기가 인간이 담는 건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크기가 인간이 담는 이유는 그렇거든요. 인간의 작업장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문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로봇을 막 저보다 키 2배만한 걸로 오면 우선 이 층도 너무 낮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물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 집에 가사 로봇 들었는데 얘가 키가 저보다 3배 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맨날 구부장 걸어다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크기까지는 동일한데 팔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도와주는 가사함이 도와주는데 팔이 각각 왼쪽 팔 10개, 오른쪽 팔 10개 있는 거예요. 좀 기계스럽고 그로테스크하지만 용도에 맞춰서 다 있어요. 그래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개별 혁신들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예를 들자면 의학용 로봇 수술 만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1조 원, 10조 원 들어간다고 치죠. 각각 10조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테슬라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인간의 손을 지금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27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데 벌써 테슬라는 22도 정도까지 갔죠.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 지금 극복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유연성 구현했더니 얘가 유연하게 작업할 때 여기서 손에서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발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 무게를 오랫동안 반복적인 작업에서 못 견딘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를 기존의 것을 사서 썼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손 작업에서도 손에서 발열이 나지 않는 네. 견딜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자, 한 손으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 다 하게 되면 이 손에다가 각각 10조 원씩 투자했다고 치죠. 그럼 여기다 10군데를 투자해서 100조 원이잖아요. 네. 손에다가 100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인재도 각각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급 인재들이 다 와요. 그래서 혁신의 방정식에 의해서는 인류 역사에서 증명됐다는 건 뭐냐면 도전의 강도가 높을 때 훨씬 더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욱더 많은 자본이 오고 더욱더 훌륭한 인재들이 결집합니다. 왜냐하면 도전 과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도전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로켓도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일회용 로켓으로는 너무 많은 비용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든 거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죠. 여러분 2025년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이 1년 동안 우주에다가 로켓을 몇 번 띄웠냐면 거의 190번 정도 띄웠어요. 정확하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빼면요. 여러분 30번 띄웠어요.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70번 띄웠습니다. 스페이스 X가 없었으면 중국보다도 덜 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띄울 수 있었던 것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인간의 노동의 궁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인간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 손을 처음부터 의학용으로 수술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수술이 가능한 자유도로 계속해서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거는 엔드 골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인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나머지 손이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해결하고 갈 거라는 거죠. 저도 수술 못해요. 전 손이 떨려서. 저 이렇게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 표지를 이렇게 비닐로 싸면 항상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어져서 친구들이 잘라줬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의사가 됐다고 저는 의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뭘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못 가를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12년 살았으니까 치과를 가면요. 항상 너 치아는 이거 독일에서 하지 않았네. 의사들이 바로 그래요. 저 입만 열면 보기만 하면 왜냐하면 저거는 독일 사람이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이쪽 새끼손가락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간별사들도 동양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치과가 좋은 것이 치과 의사들이 잘 알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이유가 손가락이 작기도 하고 이 각각의 손가락이 특히 애기 손가락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입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잘한단 말이에요. 궁극에 가서는 로봇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육체 노동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의 방정식에선 테슬라는 목표를 마치 화성을 가기 위해서 로켓 산업을 하는 것처럼 옵티머스도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목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나머지 모든 심지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길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많이 가 있고 올해 2026년은 테슬라가도 여러분 지금 아틀라스도 뭡니까? 2028년 현대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지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옵티머스는 올해 12월 전에는 분명히 이제 상반기 제가 보기에는 한 5, 6월 정도 돼서 제네레이션 3 요즘 벌써 AI로 만드는 제네레이션 3를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면서 많이 화두가 되는데 그거는 AI가 그린 거죠. 어떤 형식이라든지 제네레이션 3에 대한 소량이지만 시리즈로 생산하는 마치 베라 루빈이 2026년 하반기에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샘플은 아니지만 좀 더 소량이 생산될 거고 흔히 말하는 램프업 대량 생산은 2027년 되는 것처럼 아마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은 2027년 하반기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5,000대 정도를 올해 생산하거나 전 3,000대만 생산해도 1,000대만 생산해도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1,000대를 만약에 올해 매스로 생산해 낼 목표로 이룬다면 테슬라에게 가장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는 반드시 그걸 이뤄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될 전후가 될 건데요. 28일이죠. 1월 28일 날 저녁에 발표를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컴퍼니이기 때문에 뭐 작년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3분기 때 많이 팔긴 했지만 뭐 많이 안 판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동차 부분에 흔히 말하는 그로스 마진이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차 떼고 포 떼면 아마 그로스 마진이 네거티브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여러분 테슬라가 이 가격을 하락도 했지만 테슬라는 AI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AI 투자가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에서 AI 투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AI 투자가 많다는 건 비용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로스 마진을 대단히 압박하죠. 축소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FSD를 하든 안 하든 FS가 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우선은 자동차에 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압박이 되게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2025년 4분기라든지 2025년 전체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너지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으로는 또 플러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그로스 마진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할 때 뭐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3를 같이 발표하면 주가 뭐 일론 머스크가 주가 부양하려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 따로 있는 거죠. 굳이 뭐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거기다가 이거를 분대를 감을 이유가 없어요. 상처는 상처대로 드러내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쯤 돼서 이벤트에 맞춰서 옵티머스 3를 공개하고 로보택시인 사이버 캡을 공개하고 이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월 말 2월 초가 2026년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요인을 빼놓고 네. 뭐 트럼프가 또 전쟁 벌리고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 요인을 빼놓고는 가장 안 좋은 시기를 1월 말 2월 초에 테슬라 주가가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소식들을 하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이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이 테슬라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지금 독일 기업들이잖아요. 문 닫고 난리 났잖아요. 폭스바겐, 뭐 메르세데스라든지 뭐 BMW 뭐 이런 것도 다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이유들은 중국이 전기차를 여러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마저도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라 봅니다. 왜요? 중국은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서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FSD 같은 유사한 제품들을 붙이고 있잖아요. 샤오미도 붙이고 있고 물론 사고도 나오고 물론 가슴 아프게도 인명사고도 나오고 있고 샤오펑도 붙이고 있고 지커도 붙이고 있고 뭐 화웨이도 붙이고 있고 진짜 로보택시도 있지만 인간이 운전하는 것에 FSD 수준까지 쫓아오고 있는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은 FSD 12 수준까지는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에 12 수준은 그래도 붙여놓고 달고 중국은 그 사람들 다 쓰게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되는데 테슬라는 FSD를 못하게 하잖아요. 오토파일럿하고 여러분 FSD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점점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어느 정도의 기능이 되는 중국 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시장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FSD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테슬라는 계속해서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FSD는 풀리지 않았는데 테슬라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중국 차들이 지금 유럽을 휩쓸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남아도 휩쓸고 있고 브라질 비롯해서 남미도 휩쓸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 차의 공세는 전통적인 OEM들도 공격하고 있을 뿐더러 테슬라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 테슬라가 방어 전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FSD라는 소프트웨어로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축하는 것은 규제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마다 구축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 문제도 여러분 그냥 쉽게 상상하면 돼요. 모델 Y에 FSD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델 3에 한국에. 다른 차들이 팔릴까요? 저는 안 팔릴 거라고 확신해요 거의.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S 너무 비싸잖아요. 1억 5천짜리 어떻게 사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안 팔리는 건데 지금 막 4천만 원대까지 내려가지고 뭐 3,900만 원 팔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좀만 물론 그렇게 FSD까지 하면 돈을 더 내야 되죠. 저는요 다 살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사고가 제로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 편해질 수 있고 운전의 피로가 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왜 선택을 안 해요? 전기차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연차냐 아니냐 여러분 굳이 뭐 내연차 다니는 분들 전기차 난 싫어 난 내연차가 좋아 부르릉 그런 분은 그렇게 타시면 돼요. 기호도로 왜요? 인생에서 여러분 내연차 타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기술적으로 전기차가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열역학에 의해서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압도적으로 전력과 전기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발전하는 기술인데요. 연소시키는 기술은 이미 천장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소를 시키기는 내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예를 들면 10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1년에 70만 대, 60만 대, 50만 대로 줄어들어요. 이게 5만 대까지, 1만 대까지 만들 때까지 계속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50만 대, 60만 대는 못 만들면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차가 이미 정점에 다다라서 전 세계 시장이 이미 기울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100만 대 좀 넘게 팔아요, 내연기관을. 전 세계적으로는 한 500만 대가 넘게, 토탈 하여튼 600만 대가 넘게 차를 파는데 그중에 또 이제 전기차가 있으니까 500만 대를 판다고 치죠. 한국에서 내연기관을 다 탄다고 해도요, 전 세계에서 이것을 못 팔면은요, 한국을 위해서만을 서비스를 통해서 내연기관 만들어주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호와 선호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나가지만 완만하게 끝나지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뭐 자율주행은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자율 대신에 인간이 그럼 중간에는 또 인간이 운전할 거. 저는 나중에 인간이 운전하는 그것이 있을 텐데 이거는요, 특권일 거예요. 사냥처럼. 특정 구간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허가권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 운전을 하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죄송해요, 어떤 특정 도시 예를 들면 춘천시에서 운전이 가능해요. 그럼 사람들이 주말마다 춘천시 가는 거고 춘천시 들어갈 때 입장료 낼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요? 로봇끼리 운전하는 시대가 사고율이 더 줄어들 수 있으면 인간이 안전하다는데 누가 사고를 만들면 교란시키겠으면 인간이 교란시킬 거거든요. 인간을 도로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면요, 지금 기술로도요, 자율주행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사회는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사회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는 대단히 빨리 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중국차의 이 도전도 자율주행이 드디어 그들은 탑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도전이 거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자율주행으로 갔네요. 아니야, 중국차에서 제가 3,000% 좀 빠진 거예요. 여튼 조금 위협은 되겠지만 그래도 또 그 절대 강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CES 영향인지 로봇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뉴스의 파라라처럼 좀 지금 매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지금이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일까요? 저는 상승의 초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거칠게 얘기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가기 위해서는 범선 전략을 아까 연맹 전략을 아트라스 보슨 다이내믹스처럼 쓰면은 가능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뇌는 구글 딥마인드의 로보틱스를 쓰겠다. 아직 안드로이드 OS에서 삼성이 갤럭시 만드는 것처럼 이걸 선언해줘야 돼요. 이런 선언이 오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휴머노이드 여러분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지능과 뇌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용화 수준이 아니에요. 연구실에 있어요, 다. 구글의 딥마인드 로보틱스는 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아직 공개된 건 물론 2025년 7월에도 공개를 했지만 신뢰도 테스트는 2024년 12월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때 신뢰도 테스트가 40%를 정확도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도 얘가 실수해도 그냥 어떨 때는 우습게 넘겨. 얘가 아직도 실수 안 해 넘길 수 있어요. 왜냐면 말로 실수하면 물론 연인들끼리 뭐 말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냥 넘길 수 있죠. 그냥 얘가 실수했네. 정확하지가 않네. 근데 로봇이 실수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다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거의 100%까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40%? 근데 물론 이제 5, 60%까지 왔겠죠? 아직 상용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때려받고 있는데 최고의 인재들이.
그리고 지금 제프 베조스도 만들고 있고 테슬라도 하고 있고 또 메타 출신의 얀 루큰도 지금 만들었고 관련된 논문들도 작년 12월부터 해서 더욱더 진화된 논문들이 작년 12월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되게 2026년 피지컬 AI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할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이 주체를 누가 갈 거냐? 자율주행은 이걸 다 못하고 막 현대도 막 방황하고 막 포기하고 송청현 사장 그만두고 뭐 그냥 중국 갖다 쓰자 이거 갖다가 혼나고 막 이랬는데 엔비디아가 구세주처럼 나와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다 긁어줄 테니 여러분 우리 믿고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알파 마요잖아요. 그 로봇들 다 할 수 있는 두뇌는 누가 만들 거예요? 저는 지금 만들고 있는 로보틱스에 있는 것은 구별화자 시장은 산업용 로봇 시장은 계속 있죠. 시장이 성장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산업용 로보틱스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판단하고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보기엔 1도 없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프로토타입 만들고 있죠. 근데 그 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스턴 다이나믹스마저도 뇌는 구글과 연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 구글과 연합할 거예요. 구글과 연합을 하던 파트너를 짝짓기를 할 겁니다. 짝짓기 없이 지금 한국에 있는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보틱스 투자할 때 테슬라도 옵티머스 갖고 과거에 어땠어요? 저는 2022년 로보틱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진짜 저는 그때 제가 어디 가서 비웃었던 기억이 나요. 테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로봇 분장하고 나와서 춤췄잖아요. 세계가 다 비웃었어요. 세계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끼적끼적 되는 로봇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일부러 사람의 분장이 궁극에 가선 저 모습일 거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지향점, 노스스타,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여준 거예요. 비웃음을 받을지언정. 그리고 그걸 향해서 지금 일관되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하잖아요. 제너레이션 1,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2.5 지금까지 보여줬고 이제 제너레이션 3에 대한 티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도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뭘 할 거냐면 2028까지 왜 내년 CES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좀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런 이벤트들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기대감이 증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로봇 기대주라는 것에서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가는 증감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애들이 권투하고 마라톤 대회 하는 거잖아요. 쇼잖아요. 네. 테슬라도 쇼했어요. 갑자기 뭐 팝콘 나눠주고 뭐 저기 쓰레받기로 치우면서 청소할 줄 쓰레받기 뭐 진짜 가벼운 거 들고서 비닐봉지를 들고서 쓰레기도 분리할 줄 알아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춤추는 모습 중간에 나오고 달리기 모습인데 아주 짧게 나온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적 성취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트라스는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거 안 보여주면요 주가는 주르륵 내려갈 거예요. 왜? 이건 아직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약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재무제표에는 AI하고 로보틱은 찍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찍히긴 하죠. 마이너스로. 카펙스 투자로. 비용이잖아요. 100%. 거기서 무슨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AI로 매출을 못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른 나머지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으로 재무제표에 매출 언제 찍을 거냐라는 거죠. 그것도 그쪽이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그때까지 그러면 좋아. 여기는 근데 반드시 보물섬에 도착할 거고 신대륙을 발견할 거야. 믿음이 가시면 가는 거죠. 장기 투자 5년 갈 거야 나. 근데 뭐 6개월 있다 빼줄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러한 장기적인 로드맵에 확신이 가는 데다. 그래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고 주식을 확장하는 가능성. 그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삼성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피지컬 AI는 만들 능력 없다고 봐요. 분명히 근데 삼성이 안드로이드 가져왔던 것처럼 이건 구글하고 협력하면 되거든요. 삼성이 구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걸요? 그렇잖아요. 협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치는 가질 수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기적인 전망은 이 이프절이죠. 조건문, 컨디션. 뭡니까? 삼성전자가 구글의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하고 협력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저는 못 찾겠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우리는 구글 딥마인드랑 가기로 했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 또 좋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전기차 시장 초기에는 배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시대에는 완성 로봇 업체 혹은 핵심 부품 업체 어디에 좀 더 주목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하게 저는 부품이 아니라 핵심 업체를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봐요. 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전 중요하다고 아직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뇌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지금 뇌를 만드는 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은 알파벳, 즉 구글의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든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데는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뇌를 만드는 기업이 어딘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뇌를 만드는 기업을 담으셔야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나 구글은 반드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알파벳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것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 현대자동차의 주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독립 상장은 IPO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이 됐던 27년이 됐던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즉 실현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R&D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카펙스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사적인 주주들이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 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상장은 inevitable,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이것이 현대자동차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 볼 때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정학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데 투자하셨던 분들 돈을 많이 버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많이 안 하셨겠지만 이건 미국 정부에서 이제 투자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히토류 부분에서 미국이 내재화하려는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작년 이제 9월에 나왔던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마저도 부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에 히토류가 없을 때, 특히 자석이 없을 경우에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의 생산은 멈추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이런 위험을 계속 안고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키울까요? 그렇지는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않겠죠. 그러면 부품에서도 어떤 부품이 중요하냐면 수많은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모터를 만들고 감속기가 많이 필요한데요. 배터리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또 칩이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AI6 칩을 만드는 것, 이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에서 찍었던 추론 칩 시장 중요해요.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액추에이터나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이 자석에 기반한 액추에이터와 모터를 누가 만들 것이냐. 근데 이 자석의 전 세계의 96%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도 중국을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자석의 96%인데 과거에 자석 한국도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석 만들 때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거든요. 전 세계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가버린 거고, 중국은 여기서 규모의 경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R&D를 통해서 환경에 피해가 적은 자석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구현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석은 반드시 한국이 가져오든 어느 나라가 가져오든 가져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이엔드 자석을 만드는 기업이 등장한다면 거긴 주가는 전 반드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로봇과 AI가 확산될수록 전력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전력 부족 문제가 이제 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로봇이나 AI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분석했을 때 현재 2025년으로 볼 때 새롭게 획득한 전력 생산 역량에 있어서 미국의 2배 이상을 중국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정말로 중국은 특히 내몽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태양광, 풍력을 그리고 수력까지 정말 거침없이 에너지 부분을 생산해서 여러분 중국의 전기값이 미국의 50%예요. 미국이 원래는 엄청 저렴했거든요. 네.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죠. 거기에 50%를 중국이 구현했다라는 것, 전력에 있어서의 버들렉을 병목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뭐냐? 동쪽에서의 데이터, 서쪽에서의 전력. 이런 식의 전력을 구가하면 그 전략을 구사하면서 AI 시대를 막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야, 자꾸 시민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여기서 너무 많이 빨아가니까 나머지 전력도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존에 있었던 가정에서 하는 소비자들의 전력이 에너지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도 증가하고요. 미국은 미쳐버립니다. 에너지 값이 증가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저항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대한 반대 운동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병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속도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와 전력을 공급하는 속도가 불일치할 경우에 지연되겠죠.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가 지연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예약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엔비디아의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재앙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흐름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요즘 뭐 특히 여러분 블룸 에너지라는 주가 들여다 보시면 20-30달러 하던 것이 지금 136달러에서 제가 한번 136달러라도 투자를 해볼까 해서 제가 딱 10주를 사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날 바로 149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살 걸. 이런 후회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전력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특히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만들지 않아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의 이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함께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로봇과 AI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 한계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사회적 리스크는 좀 제외하면요, 뭐 AGI를 가지 못해서 리스크가 올 거다, 뭐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AI 산업에서는 2026년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델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비싼 블랙일 칩도 사고 베라 루빈 칩도 살 건데, 애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대학도 보내고 학비도 대주고 유학까지 시켜놨더니 와가지고 얘가 백수야? 얼마나 부모들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투자를 열심히 해놔가지고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엔비디아 주가에다 다 몰빵했는데, 이 엔비디아 칩 사가지고 애들이 돈을 못 벌어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골드러시 해가지고 금 있다 해서 땅 팠는데 금 안 나와봐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I가 특히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특히 뭐 UCP라고 해서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AI 커머스 부분을 재편할 수 있는 시장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커머스 시장을 열든 뭘 하든 AI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AI 2026년에서의 AI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력 또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것은 뇌예요. 뇌. 공학도 어려워요. 근데 공학은 저는 해결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공학도 되게 어려운 난제지만 정말로 안전한, 여러분 스크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AI는 여러분들의 데스크탑 모니터 안에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모니터 안에서 움직이는 AI와 막 뭐예요? 그 옛날에 그 일본 귀신 영화 링? 그처럼 TV 화면을 이게 열고서 얘가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나오는 것도 무서워요. 일자리를 뺏을까도 무섭고, 나와서 얘가 나 칠까봐, 나 목 조를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링. 링과 같은 걸 상상하세요. 얘가 TV 화면을 열고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면 자율주행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자율주행 원더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혹시 얘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테슬라 주가가 올해 언제 크게 떨어질까요? 로보틱 시작했는데 인명사고가 나봐요. 인간은 인명사고 내지만 인간은 기대하는 것은 기계는 사고를 내면 안 돼요. 테슬라 주가 제가 보기엔 폭락하는 것은 로봇캡이 나와가지고 사이버캡이 나와가지고 로봇택시가 운영되는데 월드컵 때만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 응원하러 갔다가 로봇택시에 다쳐서 사고가 나서 죽었다. 제가 보기엔 그때는 난리 나는 겁니다. 한국 도입 물 건너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법한 좀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걸로 테슬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알파벳이죠. 구글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신흥에서 자석을 만들 만한 기업처럼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석을 만드는 사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원자력은 지금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LEAD.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지금 저도요 7년도 8년 뒤에요. 그러면 AI를 그러면 오케이 7년간 다 브레이크 타임 하고 잠시 쉬자, 전 세계 다 손 놓고 7년 뒤에 하자, 원자력 발전소 친다,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X.AI도 일론 머스크 웃기잖아요. 맨날 서스테이너블 뭐 이러면서 태양광 뭐 이렇게 하더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뭐 샀습니까? 가스터빈 3개 샀잖아요. 가스터빈은요 리드 타임이 가장 짧아요. 솔라하고 2개가. 그래서 저는 솔라는 지금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단히 눌리고 있지만 AI 시대에서는 반드시 갈 것이 솔라고, 그 다음에 이 가스터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갈 것. 이 두 가지 산업이 되게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AI 데이터 센터는 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마테리얼에서는 자석을 하시는 부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뇌를 보실 필요 있다. 그 자석을 또 하면서 같이 또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것은 규모가 엄청 크기 전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잘 안 나와서 마진율이 대단히 낮을 수는 있다. 오히려 마테리얼을 공급하는 쪽이 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AI 시대는 AI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과 또 AI나 로봇에게 대체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좀 AI 로봇 시대에 생존을 위해 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AI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50년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면 블루칼라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근데 50년 뒤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여기 이걸 청취하신 분들은 그쯤 되면 다 정년퇴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시청하신 분들은 너무 그걸 통해서 공포 시나리오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 오히려 현재를 2027년을 명쾌하게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거고요. 왜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청동기를 쓰던 부족이 철기를 쓰는 부족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철기를 썼는데 총 쓰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왜 망합니까? 이 야만적인 백인들의 침공에 총 들고 왔잖아요. 망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총도 이제 다 확산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2,000명이 저쪽에 이쪽에서 이 총 들고 나왔는데, 여기는 100명이 가가지고 영국군이 이깁니다. 왜요? 처음으로 기관단총이 나왔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구가 진화하면 전쟁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진화한 도구를, 올드한 도구로 나는 싸워서 이기리라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사셔도 좋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진화하는 도구에 대한 학습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오셔가지고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진화하는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AI 2024년에 공부하셨던 AI와 2025년이 다르고 2026년이 다르고, 정말 해가 가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달이 바뀌어도 새로운 AI가 나오고 있고, 한 주만 깜빡 졸아도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는 것이 지금의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 곡선 속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꼽히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서사를 쓰느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느냐 중요한 거죠. 이번에 아틀라스는 사실은 서사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서사죠. 사실은 2028년부터 작동될 것은 화면으로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서사도 공부한 사람들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인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정길 TV를 꼭 구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